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 전 기적 같은 일을 몸소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옛말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누군가 만나는 일은 몇십억 분의 1이라는 아주 적은 확률로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미처 모르고 있던 저와 연관되어 있는 인연을 우연히 만나게 되는 건 기적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힘든 나날들을 보내던 저는 이 기적을 통해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신기한 우연을 맞닥뜨린 것보다도 저의 지금과 앞으로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이 더 큰 기적의 효과인 것 같습니다. 사설이 너무 길었네요. 거두절미하고 제가 겪었던 그 기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화목한 가정의 외동아들로 태어나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평범한 남자였어요. 저희 부모님은 외동인 저를 위해 강아지를 3마리나 입양하셨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새 반려견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강아지들과 보낸 시간은 학창시절의 저에겐 매우 행복한 기억들로 남았고, 저는 그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수의사를 꿈꾸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세 강아지가 차례대로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 때 저는 수의학과 대학에 들어가 반려동물들을 위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다니고 군대를 다녀오는 동안 저는 공부에만 매진하며 살았죠. 당연히 연애도 해본 적도 없었고요. 하지만 그 이후 대학을 졸업한 뒤 취직한 첫 직장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저의 첫 직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봉사하는 안내견이 다니는 학교였어요. 안내견 학교에는 항상 수의사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제가 상주 수의사로 들어간 것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새 안내견 훈련을 받으러 오는 아내를 처음 봤을 때부터 저는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차분했지만 늘 밝은 기운이 넘치는 사람이었거든요. 왠지 모르게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분위기를 가진 사람이었고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오디오북 녹음을 해주는 사람인 만큼 목소리가 좋았던 것도 그 분위기에 한몫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아내는 안내견과 함께 훈련을 받는 게 처음부터 편하고 능숙한 것 같았어요. 보리랑 많이 친해지셨네요. 네, 보리가 워낙 명랑한 애라서 자꾸 더 애정이 가네요. 영특하기도 하고요. 저도 전에 만났던 친구는 처음엔 손발이 잘 안 맞았는데 그 친구는 작년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거든요. 아,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저도 그렇게 보낸 친구들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들이었는데. 반려견을 여러 마리 키우셨어요? 네, 총 3마리였어요. 대단하시네요. 떠나보낼 땐 3배로 더 힘드셨겠지만 저는 아직도 가끔 꿈에 율무가 나오거든요. 저희는 반려견을 먼저 떠나보냈던 경험을 나누며 서로 공감도 위로도 하면서 처음 말을 트게 되었죠.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고요. 서로 친해지자 저는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식사를 제안했고, 다행히도 아내는 제안을 받아들여 주었죠. 그리고 아내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아까 음식이 입에 맞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커피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정말 괜찮았어요. 저 고기 진짜 좋아하거든요. 여기 카페가 커피도 괜찮지만 케이크는 더 맛있어요. 케이크 많이 드세요. 아, 네, 지은 씨, 의외로 단 거 좋아하시는군요. 아까도 양념된 고기를 더 많이 드시고. 제가 할머니랑 둘이 사는데 둘이서 같이 이런 카페를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어렸을 때는 너무 형편이 안 좋았어서 할머니랑 외식 한번 제대로 못했었는데, 다행히 제가 일찍 취직을 하고 돈을 벌게 되니까 이런 여유가 생겨서 좋네요. 다행이네요. 할머니도 지은 씨를 많이 대견해 하시겠어요. 할머니 입장에선 사실 크게 한시름 놓은 거죠. 제가 8살 때 시력을 잃은 뒤로 할머니는 자나깨나 제 걱정뿐이셨거든요. 다른 가족분들은 없으세요?
원래는 있었죠. 제가 8살 때 다 같이 일본 여행을 갔다가 큰 사고를 당했거든요. 엄마, 아빠, 언니랑 넷이 갔던 가족여행이었는데 저희가 타고 있던 관광버스가 빗길에 전복되고 말았거든요. 거기가 외진 곳이라 구조도 늦게 되었고 구조가 늦는 바람에 제가 그때 시력을 잃게 되었어요. 저희 가족들도요. 저희 부모님은 저랑 제 언니부터 챙기려다가 버스 밖으로 튕겨나가셨고 언니도 그날 실종되었어요. 저만 유일하게 구조돼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외가 친척들은 연락도 안 되고 그날 이후로 할머니랑 저랑 둘이서만 살아온 거예요. 할머니가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많이 힘드셨겠어요. 사춘기 때는 저도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저보다도 훨씬 기구한 팔자를 가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는 할머니도 있고 또 취직도 하고 잘 살고 있잖아요. 좋은 면만 보고 살아가다 보면 정말 한없이 좋은 일만 가득한 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 큰일을 겪고 형편도 좋지 않았는데도 아내는 얼굴에 구김살이나 그림자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소소한 행복을 찾아내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죠. 게다가 본인보다 형편이 어려운 또 다른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책을 읽어주는 직업을 선택했을 정도로 그릇이 큰 사람이기도 했고요. 심지어 매달 소정의 금액을 기부하는 천사 같은 사람이었죠. 저는 그런 아내에게 속수무책으로 빠져 먼저 고백했고 저희는 4년의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아내와 함께했던 그 시절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눈부시고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서로 너무 행복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원래 결혼하기 전에 저는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누군가 결혼할 상대를 만난다면 저처럼 딩크족이 되고 싶은 사람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을 정도로요.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여자가 생기니 그 사람과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아내가 정말 아이를 가지고 싶어 했어요. 어려서부터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게 꿈이었다면서요. 그리고 웬만하면 빨리 아이를 가지고 싶어 했는데 할머니가 편찮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기 전 할머니는 자궁에 문제가 생겨 절제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연세가 적지 않으셨기에 몸에 무리가 갔는지 할머니는 그 이후로 당뇨와 여러 합병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아내는 그런 할머니가 떠나시기 전 손주를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었던 거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 우리 둘 다 20대고 젊은데 때 되면 다 잘 될 거야. 그래도 할머니 살아계실 때 첫 손주 안겨드리고 싶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거지. 원래 스트레스 받으면 될 것도 잘 안 된대. 왜 옛날 어머니들 시댁살이 하면서 고생할 때는 아이 안 생기고 신혼집 차려놓으면 생기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잖아. 성욱이네 와이프도 일 관두고 나서 아이 생겼대. 아는데 할머니 뵈러 갈 때마다 마음이 자꾸 급해져. 매번 갈 때마다 목소리가 점점 더 안 좋아지신단 말이야. 힘도 하나도 없으시고. 괜찮으실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제 위로의 아내는 마음을 다잡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애썼고 저 역시 술, 담배 근처에도 가지 않으면서 운동을 매일같이 하는 등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아이 소식은 들려오지 않더군요. 결국 할머니는 손주를 보지 못하신 채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할머니를 보내드리는 날 아내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나한테 남은 가족은 우리 할머니뿐이었는데 우리 할머니 손주도 못 보고 가셔서 어떡해. 새로 생긴 가족들도 있잖아. 나도 있고 우리 보리도 있고. 할머니도 마음 편하게 가셨을 거야. 할머니가 보리도 예뻐하셨지. 참. 조금만 더 버텨주시지. 손주 생길 때까지만이라도. 할머니가 하늘나라 가셨다고 당신을 안 보실까?
다 잘 지켜보고 계실 거야. 항상 당신 생각뿐이셨잖아.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야. 미안해. 당신한테 할 말이 아닌데. 나한테 남은 유일한 친정 가족이 할머니였잖아. 아내는 장례식이 끝난 이후로도 오래도록 슬퍼했습니다. 안내견 보리도 저희 가족의 상황을 아는지 늘 아내 곁에서 아내를 위로해 주려고 했었어요. 애교도 부리고 예전처럼 사고도 치지 않고요. 저 역시 할머니를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슬펐지만 아내의 기운을 북돋아 주기 위해 오히려 밝은 태도를 유지하며 노력했어요. 주말마다 놀러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며 애를 썼죠. 다행히 아내는 보리와 저의 노력을 알아주었고 본인도 기운을 차리려고 노력하며 그렇게 조금씩 슬픔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아내가 조금씩 다시 생기를 찾아가기 시작했을 무렵이었어요. 저희는 다시 자녀 계획을 세웠고 이번에는 난임센터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는 둘 다 젊고 건강했으니 임신이 쉽게 될 거라 생각했는데 2년이 넘도록 안 됐으니 의학의 힘을 빌려보자는 거였죠. 게다가 그 사이 저희 두 사람 모두 30대가 되었으니 이제는 체계적인 관리를 받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검사를 진행한 뒤 결과를 기다리는데 난임센터 의사는 뜻밖의 말을 건네더군요. 두 분, 일단은 여기 말고 산부인과 검사를 먼저 받고 오셔야 할 것 같은데요. 산부인과요? 산부인과도 처음에 알아보긴 했는데 산부인과에서는 거기나 여기나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하시던데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임신 계획보다 더 급한 게 있어요. 아내분이 정밀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일단 산부인과 쪽으로 제가 자료를 넘겨드리겠습니다. 거기 가셔서 정밀검사부터 좀 받고 와보세요. 왜요? 저한테 무슨 큰 문제라도 있나요? 난소 쪽에 뭐가 보이긴 하는데 일단 검사 결과를 먼저 보시죠.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난임센터 의사는 저희에게 사서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10번도 넘게 했지만 저희로서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긴장한 아내를 데리고 애써 태어난 말들을 하며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정밀검사를 진행한 후 저희는 정말 충격적인 결과를 들었는데요. 그건 바로 아내가 난소암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형편없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치료는 가능한 거죠? 이미 전이가 많이 된 상태라 수술이 쉽진 않을 겁니다. 수술부터 일단 진행하시고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최대한 빠른 날짜로 수술 부탁드립니다. 금액을 더 지불해야 하면 그렇게 할게요. 예약이 워낙 밀려 있어서 일단 나가시면 간호사가 예약 도와드릴 거예요. 수술 받으면요? 완치되는 건가요? 수술이 잘 진행되면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최대한 빨리 수술을 진행한 다음 경과를 보는 수밖에 없어요. 나가서 예약부터 하시죠. 아내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 역시 눈앞이 새하얘지는 것 같았지만 일단 기적을 믿어보는 수밖엔 도리가 없었죠. 저는 아내를 달래고 위로하며 수술 예약을 잡았어요. 최대한 빨리 수술 예약을 잡는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한 달이나 걸리더군요. 그 외에도 진행된 항암 치료들은 그렇게 밝았던 아내를 점점 어두운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아내는 정말 고통스러워하며 치료를 받았고 그걸 지켜보는 저 역시 엄청난 고통이었어요. 오죽했으면 그렇게 명랑하던 보리마저도 한없이 얌전해지고 기운이 떨어지는 게 보일 정도였죠. 아내 앞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했었지만 저 역시도 하루가 다르게 얼굴이 어두워지고 푸석해지는 걸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같이 걱정 어린 위로를 건네더군요. 저희 부모님도 하루가 멀다 하고 안부 연락을 하셨는데 당시엔 그게 별로 힘이 되진 않았네요. 그래도 다행인 건 길고 길었던 그 시간이 다 끝난 뒤
아내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끝났다는 것이었어요. 아내의 치료가 끝나는 날 저희는 자녀 계획은 무기한으로 미뤄두고 곧바로 이사 계획을 짰습니다. 공기가 좋은 지방으로 내려가 아내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한 거였죠. 다행히 타이밍 좋게 제가 시골의 한 동물병원에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고 아내는 일을 관두었어요. 저희는 산골마을로 이사를 가서 몇 년 동안 살았는데요. 조금이라도 몸에 좋지 않은 성분이 들어간 음식은 쳐다도 보지 않고 거의 스님처럼 먹고 살았답니다. 해지면 잠들고 해 뜨면 일어나는 생활을 반복했고요. 사실 시골에 떠 살았던 그 고즈넉한 나날들이 생각보다 평화롭고 좋긴 했어요. 아내는 매일 보리와 2번의 산책을 하며 좋은 공기를 마시고 건강하게 지냈고 그래서인지 나날의 혈색도 좋아졌죠. 그리고 아내는 시간이 남을 때마다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를 쓰곤 했어요. 아내는 옛날부터 늘 동화 작가가 되고 싶다고 말하곤 했거든요. 굳이 아이가 없더라도 저와 아내, 그리고 보리와 함께하는 생활은 즐겁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둘이 평생을 살아도 정말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나날들도 4년을 넘기지 못하고 깨지고 말았어요. 아내의 암이 재발했기 때문이었죠.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전에는 억지로라도 의연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이때는 모든 의지가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죠. 그렇게 모든 걸 조심하고 노력했는데 대체 뭐가 문제였던 건지 아무리 곱씹어도 알 수 없었고 저는 급속도로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저를 이번에는 아내가 위로하더군요. 당신 안 자고 여기서 뭐해? 날도 추운데. 당신 먼저 자고 있지 왜? 나는 그냥 잠이 안 와서. 아픈 건 난데 당신이 무너지면 어떡해. 내가 없으면 당신이 보리도 챙겨주고 당신 스스로도 챙겨줘야지.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 그렇게 조심했는데 혹시 그동안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었어? 내가 당신 너무 무리시킨 게 있었나? 그런 거 아니야. 당신 잘못 하나도 없어. 원래 암도 유전이라잖아. 우리 할머니처럼 나도. 잘못이 있다면 우리 집안이 잘못된 거겠지. 그런 얘기는 아니었어. 나는 그냥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원래 처음에 수술 받았을 때 그때 수술이 잘 안 되면 의사가 6개월이라고 했었어. 당신도 기억하지? 근데 그 6개월을 훌쩍 넘기고 이렇게 오래 살았잖아.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너무 잘 돌봐주고 잘해줘서 오히려 내가 미안하지 뭐. 지은아, 나 진짜 무서워. 너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그동안 진짜 열심히 관리했는데 왜 또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모르겠어. 나 아프다고 해서 당신까지 무너지면 어떡해. 나 없이도 당신이 잘 사는 모습을 봐야 내가 편히 가지. 당신 덕분에 이미 충분히 오래 잘 살았어. 이제 그만 자책해. 아내는 정말 놀라울 만큼 태연하더군요. 저는 오히려 그런 아내의 모습이 아내가 이미 모든 걸 다 내려놓을 것 같아서 더 슬펐어요. 하지만 혼자 남겨질 저를 걱정하는 아내의 말을 듣고 저는 다시 억지로라도 기운을 차려보기로 했죠. 혼자 먼 길을 떠날 아내를 위해서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만 했어요.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하고 아내는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또 받고 싶지 않다고 하니 저희는 차라리 남은 시간을 슬퍼만 하지 말고 좋은 풍경을 많이 보러 다니기로 했어요. 실제로 캠핑카를 빌려 약 3개월 정도 긴 여행을 떠나기도 했죠. 억지로라도 밝은 척을 하고 웃으려고 하다 보니 정말로 몇몇 순간들은 아내가 아프다는 사실이 잊혀질 만큼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여행을 마친 후 2달 만에 재발 검진을 받은 지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아내를 보낸 뒤에도 3년이나 그 산골 마을 집에서 혼자 지냈죠.
저희 부모님은 그 먼 산골 마을을 한 달에 한 번꼴로 와서 제 상태를 체크하고 가셨어요. 절 걱정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저도 이해는 했어요. 하지만 저는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극단적인 생각을 하거나 제 삶을 방치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보고 있을 아내가 너무 슬퍼할 것 같았거든요. 저는 매일 똑같이 부지런하게 살았어요. 아내가 떠나기 전 여행을 다니기 위해 동물병원 일을 관두었었기 때문에 그냥 무상으로 주변 이웃분들의 밭일을 도와드렸죠. 동네 분들이 전부 제 사정을 알아서인지 자꾸 저를 더 불러내는 것 같더군요.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밭일을 도우고 집에 오면 하루 종일 집안일을 쓸고 닦았어요. 저는 제가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것 같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만 걱정을 하는 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렇게 3년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서울에 있는 제 고등학교 동창들이 저를 부르더군요. 6개월에 한 번씩은 자주 모이는 친구들이었는데 제가 몇 년 동안이나 나가질 않았으니까요. 제가 반응이 시큰둥하자 그 녀석들은 본인들이 내려오겠다며 무작정 저희 집으로 우르르 몰려오더군요. 동창들이 찾아오니 마을 주민분들은 갑자기 평소 밭일을 도와줘서 고맙다며 고기며 옥수수며 감자 같은 것들을 자꾸만 가져다 주셨어요. 부침성 좋은 동창 몇 놈이 그걸 저 대신 받아들며 어르신들도 같이 식사하자며 넉살 좋게 초대를 하더군요. 결국 의도치 않게 저희 집 앞마당에서 동네 잔치가 벌어지고 말았죠. 재민이 저 녀석이 밭일을 한다고요? 평생 샌님이었는데. 처음엔 비리비리 하더니 매일같이 계속하니까 힘이 붙더라고. 이제 좀 남자다워졌어. 안 그래 동생? 예, 맨날 뭘 자꾸 먹이셔서 살만 쪘잖아요. 살이 찌긴 아직도 비리비리하구만. 자네는 더 살쪄야 돼. 참 재민아,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원래 오늘 안 오려다가. 뭔데? 우리 선배 중에 동철 선배 알지? 그 선배가 서울서 동물병원을 차리려고 하는데 같이 일할 의사가 필요한가 봐. 내가 그래서 잽싸게 너 추천했거든? 그 선배 한번 만나봐봐. 서울에서? 생각해준 건 고마운데 됐어. 나는 여기가 좋아. 서울은 다시. 그때 옆에 있던 동네 아주머니께서 제 팔뚝을 찰싹 때리시더니 대화에 끼어드셨어요. 여기가 좋긴 개뿔이 좋아. 다 늙은이들만 사는 동네. 얼른 다시 서울 가서 일해. 사람 하나 없는 골짜기에서 궁상 그만 떨고. 아주머니의 말에 갑자기 동네 주민들과 제 동창들까지 모두 올쏘 하며 저에게 한마디씩을 던지기 시작했고 저는 사람들의 등살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그 선배와 만남을 가지게 되었어요. 선배는 파격적일 정도로 좋은 제안을 하더군요. 그 조건을 들은 동창들과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 당장 서울로 다시 올라오라고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이야기를 했어요. 동네 주민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결국 저는 서울로 다시 올라오게 되었고 저에게 그 선배와의 만남을 주선해 주었던 그 친구가 알아봐준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이만큼이나 걱정하고 있었구나 싶은 마음이 들어 저는 주변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다 했어요. 새로 이사한 아파트에서 생활하다 보니 아내 생각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기훈이라는 동창 친구는 1, 2주에 한 번씩은 저와 저녁 식사를 같이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다른 친구들 사는 얘기도 듣고 하다 보니 저는 어느새 아내와 사별한 사람이 아닌 그저 평범한 싱글남이 되어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병원에 있는데 동창인 기훈이 놈한테 연락이 오는 겁니다. 재민아, 너 놀라지 말고 잘 들어. 뭐야,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너 와이프 교통사고 난 것 같아. 무슨 뚠딴지 같은 소리래. 장난이면 재미없어. 아니 진짜로. 내가 내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데 진짜 재수씨였어. 우리 와이프 간지 3년 넘었다.
그냥 닮은 사람이겠지. 그래. 근데 진짜 완전 똑같았는데. 아, 맞다. 그리고 너 진짜로 가야 돼. 그 여자랑 보리랑 같이 갔어. 뭐? 보리가 왜? 보리랑 사고 난 것 같더라고, 그 여자. 이 자식이 진짜 중요한 얘기를 나중에 하고. 아니, 근데 보리 지금 집에 있을 텐데? 우리 보리 확실해? 몰라. 나도 출근하다가 봤어. 일단 병원 빨리 가보라니까. 동창놈이 영업직이라 사람을 많이 만나서 어지간해서는 헷갈릴 일이 없을 텐데 갑자기 와이프를 봤단 소리를 하다니 뭔가 이상함을 느낀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홈캠을 확인해 봤는데요. 그 시간이면 집에 있어야 할 보리가 정말로 보이질 않는 것이었어요. 아내와 닮은 여자는 차치하더라도 보리가 보이질 않으니 저는 깜짝 놀랐죠. 동창놈 말대로 병원을 찾아가 봐야겠다고 생각한 저는 선배에게 양해를 구한 뒤 바로 자리를 정리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타이밍 좋게 핸드폰 전화벨이 울리더군요. 저 오늘 보리 산책을 시켜주다가 사고가 좀 났는데요. 무슨 사고요? 혹시 병원이세요? 네, 보리가 어디 다친 데는 없어 보여요. 산책 다 하고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보리가 어떤 여자분이랑 아이한테 달려들어서요. 지금 땡땡병원 응급실에 있어요. 보리가 달려들었다고요? 그럴 애가 아닌데 그분들은 많이 다쳤어요? 여자분이 좀 다치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집에 다 와서 저도 긴장이 풀려서. 아니요, 괜찮아요. 지금 바로 갈게요. 땡땡병원이라고 하셨죠? 정말로 보리가 병원에 있다니 저는 이 모든 일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다른 대형견들이야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보리는 안내견으로 오랫동안 훈련을 받은 개라 사람에게 갑자기 달려드는 그런 행동을 할 리가 없는 아이였거든요. 갑자기 모든 일들이 뭔가 이상하다 느낀 저는 다급해진 마음으로 서둘러 땡땡병원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가까운 곳이었기에 금방 도착할 수 있었지만 핸들을 잡은 손에서는 자꾸만 땀이 났죠. 저도 모르게 등에도 식은땀이 계속 났고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 저는 보리를 저에게 남은 마지막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요. 혹시라도 보리가 달려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보리에게 무슨 큰일이 있으면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죠. 저는 차를 대자마자 급하게 응급실로 들어갔는데요. 들어가자마자 입구 쪽 침대에 보리가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보리야 하고 소리치고 다가가려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가 그 순간 꿈을 꾸는 줄만 알았어요. 보리와 함께 있던 여자는 정말로 제 아내였던 거예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 동안이나 멈춰선 채로 있자 제 아내는 의아한 눈으로 절 쳐다보며 물어보았어요. 저 보리 견주분이세요? 심지어 목소리마저 아내와 거의 흡사했죠. 하지만 곧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성을 되찾았어요. 쿵 떨어졌던 심장도 다시 조금씩 정상적으로 뛰기 시작했고요. 그 여자는 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있는 제 아내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걱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여자는 저를 바라보고 또 옆에 앉은 남자아이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력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야 저는 간신히 목소리를 낼 수 있었어요. 저기 괜찮으세요? 네, 저희 보리랑 어떻게... 아까 저희 아들이랑 저랑 아파트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오토바이가 저희를 칠 뻔했거든요. 그 순간에 여기 보리가 저희한테 갑자기 달려들어서 저희를 구해줬어요. 보리가 달려들었다고요? 네, 덕분에 저희 아들은 무사하고 저만 팔목 인대가 늘어났대요. 감사합니다. 보리 덕분에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제가 무슨 대화를 하는 줄도 모르고 멍하니 그 여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 제 아내와 똑같이 생긴 그 여자를요. 그리고 그 여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도 모르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한지은이라고 아세요?
누구요? 한지은이요? 네, 혹시 어렸을 때 일본에서 사고를 당하신 적이 있으세요? 어머! 제 말에 그 여자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그리고 그 큰 눈에 순식간에 눈물이 가득 들어찼죠. 그 이름을 어떻게... 그때 잠시 밖에 나가 있었던 산책 알바분이 응급실로 들어와 후다닥 저희 사이에 서서 상황을 설명해 주려고 하시더군요. 아, 이쪽이 보리 견주분이세요. 아까 사고가 난 게 이분들이 오토바이에 치일 뻔해서 난 거였어요. 얘기 들었어요. 여기는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산책 시간도 훌쩍 지났는데 어서 들어가 보세요. 죄송해요. 제가 보리 목줄을 순간 놓쳐서. 괜찮아요. 정말 괜찮으니 들어가 보세요. 보리를 산책시켜주는 분이 돌아간 뒤 저는 제 아내와 똑같은 얼굴을 한 그분이 치료를 전부 마칠 때까지 기다렸어요. 왼쪽 손목에 깁스를 하고 나온 그분은 일단 자기 아들을 집에 데려다 준 뒤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죠. 마침 그분도 저와 같은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저희는 같이 아파트로 이동했어요. 그분의 아들을 먼저 집에 보낸 뒤 저희 두 사람은 함께 아파트 벤치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어디서부터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몰라 서로 어색했는데 몇 마디 주고받자마자 저희는 곧바로 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아까는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언니가 있었다는 얘긴 여러 번 했는데 쌍둥이였단 말은 한 번도 안 했었거든요. 아까 제가 너무 갑자기 물어봐서 당황스러우셨죠? 아니에요. 지은이는 제 쌍둥이 동생인데 혹시 지은이랑 무슨 관계세요? 지은이는 잘 지내고 있나요? 제 아내였어요. 어렸을 때 그 버스 사고 이후로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아내는 시각장애인이 되었죠. 그 사고 이후 한국으로 넘어와 할머니와 함께 살다가 3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할머니도 8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서 마음이 좋지 않네요. 보리는 아내의 안내견이었어요. 아마 아내와 똑같이 생긴 분이 위험에 처하니까 본능적으로 몸을 날린 것 같네요. 아, 보리는 어때요?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보리도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아까 차에서 살펴봤어요. 제가 수의사거든요. 놀라긴 한 것 같지만 괜찮아요. 꼬리 쪽에 타박상이 있는 것 같아서 이따 병원에 잠시 들르라고요. 큰 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내 말로는 언니가 실종되었다고 하던데 그때 어떻게 되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절 구해주신 분들은 그 근처 작은 마을에 사시는 노부부셨는데 그분들은 절 강가에서 발견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가족들을 기억 못할 정도로 어렸던 나이는 아니라서 버스에 다 함께 있었던 건 기억을 해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아마 제가 버스에서 튕겨져 나오면서 강가로 굴러 떨어진 것 같아요. 구조하시던 분들도 그날 비가 워낙 많이 왔어서 제 흔적을 찾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럼 그 이후로 계속 일본에서 지내신 겁니까? 네, 처음엔 말도 안 통하고 그 동네엔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한국에 연락을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절 살뜰히 챙겨주시긴 했죠. 거기서 다시 학교를 다니고 성인이 될 때까지 자랐는데 그래도 언젠간 한국으로 가서 가족들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늘 품고 있었거든요. 한국말을 까먹을까봐 한국 드라마도 자주 보면서 그렇게 기다렸는데 지은이가 그렇게 됐을 줄은 몰랐네요. 결혼하고 나서 한국으로 넘어와 지내면서 계속 가족들을 찾았는데 저한텐 남은 기록이 없어서 이렇게 늦어지고 말았네요. 가족들을 모두 잃었다는 얘기를 들은 처형은 이야기의 끝에서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자기가 조금 더 돈을 많이 벌고 능력이 좋았다면 늦지 않을 수도 있었다면서 후회하는 말들을 쏟아내기도 했죠. 얘기를 들어보니 처형은 남편이 몇 해 전 일본에서 다니던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된 뒤 어렵게 살아왔던 것 같더군요. 그래서 한국에 오는 것도 늦어진 듯 했어요. 저는 그저 처형이 진정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진정된 이후 그분과 헤어지게 되었어요. 차영이랑 헤어진 이후 저는 며칠 동안 잠 못 드는 밤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믿기 힘들 정도로 기적 같은 우연을 맞닥뜨리고 나니 그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듯한 생각이 들어 형언할 수 없는 기분이 들었어요. 동시에 아내와 똑같은 얼굴로 아내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아이를 낳고 살고 있는 처형의 모습에 왠지 아내가 더 그리워지기도 했죠. 아내가 떠난 이후로 한 번도 생활이 무너진 적이 없던 저였지만 그때 처음으로 생활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걱정이 됐는지 같은 아파트에 사는 동창놈이 찾아오더니 제 모습을 보곤 한숨만 푹 쉴 뿐 별말은 하지 않고 그냥 가더군요. 그렇게 며칠을 지내다가 문득 그동안 아내의 유품을 한 번도 정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커다란 이사박스 3개에 넣어두기만 하고 단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거든요. 저는 무슨 바람이 들어서인지 그 박스를 꺼내 아내의 유품을 하나 둘씩 정리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 장의 사진과 아내의 옷들을 보며 눈물도 많이 흘리고 웃기도 하며 정리를 하다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아내의 노트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가 시골에서 쓰던 동화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동화를 완성까지 했을 줄은 몰랐는데 아내는 이야기를 완벽하게 마무리해 놓았더군요. 저는 그 원고를 책 2권으로 재본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아파트에 살던 처형을 찾아갔죠. 아내가 첫 번째 항암 치료를 마쳤을 때 저희가 시골에 가서 몇 년 살았거든요. 그때 아내가 쓰던 동화책이에요. 아내가 떠나간 이후로는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는데 덕분에 며칠 전에 발견했네요. 처형도 가지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드리러 왔어요. 고마워요. 지은이가 어려서부터 책을 좋아하긴 했었어요. 저는 책만 읽으면 맨날 잤는데 안 그래도 연락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달 말에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거든요. 지은이가 쓴 책까지 받았으니 더 이상 한국에는 미련이 없네요. 이 책 출간하셔도 돼요. 아내는 출간하려고 했었거든요. 크진 않더라도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고마워요. 책을 전달하고 오니 저도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비록 생전에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지 못했지만 이렇게라도 언니와 연이 생겼으니 하늘에 있는 아내가 기뻐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드디어 아내를 진정으로 떠나보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전까진 아내와의 사별을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못했다는 걸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죠. 그렇게 처형은 떠났고 남은 저는 아내의 유품을 모두 정리하고 다시 일상을 되찾아 찾아가고 있어요. 하나 달라진 점이 있다면 주말마다 장애아동 복지관에 가서 봉사를 하고 온다는 것이었죠. 조금 뻔한 행동일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낸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봉사를 하는지 알겠더군요. 아내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 보람차기도 하면서 제 개인적인 슬픔도 잘 극복하게 되었거든요. 일본으로 건너간 처형은 아주 가끔씩 조카의 사진을 보내오곤 합니다. 많은 대화를 나누진 않지만 아이를 가지고 싶어 했다는 저희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서인지 아이와 놀러 가거나 활동을 한 날에는 사진을 많이 찍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제가 전달한 아내의 동화를 일본에서 출간해 소정의 원고료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쏠쏠하게 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니 제 마음도 굉장히 편해졌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이라는 게 남의 일일 때는 흔하게 보고 듣는 일이지만 본인에게 닥쳤을 때는 가장 쓰라린 아픔이 되는 거잖아요. 저희 가족도 그랬고 아마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 중 많은 분들도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께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길 바라며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